자, 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미니 모의고사 2회차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차에서 현대시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2회차에서는 비문학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문학이 수능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어려운 지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경향이 지금 몇 년째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자, 비문학을 잘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단 안에서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고 그래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읽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제가 하는 첫 번째는 문단 번호를 씁니다. 자, 비문학이 보통 적으면 3개, 많게는 6, 7개 정도까지의 문단으로 된 글이 나오는데 총 몇 개의 문단으로 된 글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 위치를 기억하고요. 찾아가기 위해서 문단 번호를 쓰고 확인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비문학을 한 번 읽고 문제를 풀 만큼 이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읽고 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위치가 분명하고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있으면 잘 찾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찾기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문단 번호를 쓰고 문단별로 핵심 내용이 뭔지 정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문학할 때는 보기나 문제에 들어있는 선택지, 힌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문학에서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보는 게 어떤 특별한 정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글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 가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문학을 읽었을 때 여러분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글을 읽고 나면 문단이 혹은 이 글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어떤 부분을 놓쳐서 그렇느냐, 글의 처음 부분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자, 글의 처음 부분에는 반드시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제가 제시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화제는 무엇? 어떤 것에 대한 설명, 무엇에 대한 설명, 비문학은요, 모든 비문학은 무엇에 대한 설명 혹은 무엇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지, 무엇에 대해 주장하는지 이 무엇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글을 읽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 무엇이 뭔지, 뭐였는지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은 1문단일 수도 있고 2문단일 수도 있고 1, 2, 3문단이 묶여서 처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 반드시 화제가 뭔지 꼭 정리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읽는 오늘 글은 총 2, 3, 4 해서 총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문단. 자, 개별 사건으로부터 일반 이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방법을 귀납이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귀납이 나와 있는데 이 귀납이 이 글의 화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귀납의 특징을 봐야 되겠죠? 개별 사건으로부터 일반 이론을 도출한대요. 개별 사건이 일반 이론이 되는구나. 이를 바탕으로 다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한답니다. 요 순서로 진행되는 방법을 귀납이라고 하고요. 자, 이는 근대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를 이루어 왔다. 귀납의 방법은 감각적 경험의 오류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다음 원칙을 설정한다. 자, 귀납의 원칙은 뭐냐? 첫 번째, 다양한 조건 하에서 X의 사례들을, 무언가의 사례들을 충분히 많이 관찰을 해야 된대요. 자, 둘째, 모든 X, 방금 관찰한 것들이 모든 속성 Y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견이 돼야 된대요. 자, 셋째, 그 반대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화된 이론 명제를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중국집을 갔어요. A라는 중국집을 갔는데 짜장면을 줬어요. B라고 하는 중국집을 갔는데 짜장면을 줬어요. C라고 하는 중국집을 갔는데 짜장면을 줬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합니다. X의 사례들을 충분히 많이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성 혹은 동일성을 띠는 사례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관찰을 하고 그래 갔더니 다 짜장면만 주는 거야. 그랬더니 짜장면을 준다는 게 여기에서 Y가 됩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내가 가본 모든 중국집에서 다 짜장면만 줬어.
그러니까 그 반대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화된 이론 명제, 중국집에서는 짜장면을 준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준다는 건 개별적인 사례인데 이것들이 모여서 모든 중국집에서는 짜장면을 준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 이걸 귀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하지만 위의 원칙은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귀납이 있었는데 귀납에는 문제가 있대요. 자, 아무리 많은 관찰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수많은 관찰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결론도 단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뭐 중국집을 100개를 가봤다. 근데 그 이상의 세상에 너무 많은 중국집을 있는데 다 가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 짜장면이 나온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어떤 중국집에서 짬뽕이 한 번만 나오기만 하면 모든 중국집에서는 짜장면을 준다라고 하는 그 명제, 그 문장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데이비드 휴음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덧붙였냐? 휴음이죠. 자,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미래의 사실을 도출하는 것은 결코 인식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귀납 너희들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음은 귀납을 반대하는 관점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관찰을 통해 수립된 이론으로부터 관찰을 통해 수립된 이론, 요거는 우리가 귀납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미래의 사건을 도출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리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랑 미래의 세상이랑 변화가 없어야 내가 지금 보는 걸 가지고 내린 결론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전제, 미래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는 직접 직관을 통해 정당화될 수 없답니다. 무슨 이야기냐?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변할 거고, 그러면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안 주는 중국집에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그거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세계가 미래의 세계와 동일할 것이라는 것을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되느냐? 귀납을 통해 확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납을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관찰이에요. 관찰. 근데 우리가 미래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확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결국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니야. 미래를,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어떤 정당화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귀납 너희들의 관점이라면은 미래를 관찰할 수 있어야 돼. 자, 요게 귀납이라면 이걸 정당하려면 관찰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귀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많은 사례를 관찰해야 되는데? 관찰해야 되는데? 미래는 관찰할 수 없어. 아니, 관찰해야 된다니까? 미래는 관찰할 수 없다니까? 이런 순환 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어떤 귀납으로서 과거를 미래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고 휴음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휴음의 반대에 대해서 귀납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학적 지식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 아니며 개연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개연적이란 말은 있을 법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말하는 거 모든 사례는 아닐 수 있어. 근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이 정도에서는 이게 일어날 확률이 분명한 거야. 이 정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례를 많이 봤는데 항상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귀납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자, 엄밀히 말해 귀납은 확실성뿐 아니라 개연성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밑에 얘가 나와 있는데 999개의 빨간 사탕과 그리고 1개의 검은 사탕이 있을 때 빨간 사탕이 100개가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빨간 사탕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일반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모집단 이 봉투가 무한대로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빨간 사탕이 몇 개가 들어있을지 모르고 검은 사탕이 몇 개가 들어있을지 몰라.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빨간 사탕을 100개를 꺼냈다고 해서 앞으로도 100개가 계속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점점 0에 가까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집단이 커지고 원래 빨간 사탕이 1000개 있을 때 안에 999개가 있고 검은 사탕이 1개 있을 때하고 이게 무한대예요. 무한대 안에서 요만큼에 나와 있는 빨간 사탕을 꺼냈을 때 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은 무한대가 다 검은색일 수가 있는데 내가 1000개밖에 못 꺼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지는 일일 수도, 확률이 굉장히 낮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귀납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관찰한 일이 우리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논파하는 사람들이 너네가 본 사례들이 굉장히 작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개연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단. 귀납에 제기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관찰의 중립성과 관련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베이컨이 이야기했는데요. 자, 우리의 감각을 왜곡시키는 선입견을 제거하고 중립적인 눈으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글 쓴 사람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가능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감각적 경험, 귀납은 개념적 지식을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어떤 사례를 보는 거지 그 사례 자체를 보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구나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론적인 개념이나 전문적 배경 지식의 개입은 필연적이다. 당연하죠. 우리가 뭔가를 관찰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보게 되니까요. 근데 귀납이라고 할 때는 이런 거를 다 빼고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귀납이 성립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그 뒤부터 쭉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1문단에서는 귀납이라고 하는 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자, 이 문단에서는 휴움이 이야기하는 요거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3문단에서는 또 귀납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개연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3문단 안에서 개연성을 깨고요. 그리고 또 귀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어떤 관찰의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귀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귀납이 가지는 한계 혹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귀납의 출현 배경과 그 배경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출현이나 배경 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귀납의 정의, 귀납은 무엇이다? 1문단 제일 첫 번째에 있었죠. 개별 사건으로부터 일반 이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원칙 3가지 있었으니까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귀납의 한계를 분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귀납에 의한 지식의 도출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은 절차나 단계 혹은 순서 정도로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글 전체에서 이런 귀납에 의한 지식 도출 절차나 단계 순서를 안내하는 글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귀납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시대의 흐름, 시간 흐름은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5번 귀납에 대한 인식의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귀납이라는 거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귀납은 이런 거여야 돼 라는 이야기를 전문가의 견해를 빌려서 한다라고 됐는데 귀납이 이런 거라는 설명이 아니라 귀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5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윗글의 귀납주의자들과 휴미 보기의 A와 B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는데 A를 봅시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매일 아침 해가 떴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도 해가 뜰 것입니다. 누구의 관점이냐면 귀납주의자들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B는 오늘 아침에 해가 떴다고 해서 내일도 그러하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내일 아침은 해가 뜨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미 있었던 사례를 부정하니까 이 사람들은 귀납 반대론자들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느냐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건 너무 확실해서 5번만 설명하겠습니다. 휴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A와 B 모두 귀납 논증의 성공 사례에 기대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A는 귀납이 맞죠. 근데 B는 반귀납적 사고입니다. 따라서 모두 귀납 논증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건 반귀납적 사고 얘랑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 돼야 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래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역은 뭐였냐면 엄밀히 말해 귀납은 확실성뿐 아니라 개연성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차단된다. 어떤 경우에 모집단이 굉장히 커졌을 때 우리가 본 사례가 굉장히 적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그랬죠. 자, 그거와 제일 닮은 걸 찾으면 답입니다. 몇 번이냐? 5번입니다. 자, 관찰된 사례의 횟수가 그 사례들의 전체 집합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본 사례가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자, 니은과 관련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니은은 뭐였냐면 더구나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론적인 개념이나 전문적 배경 지식의 개입은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관련이 있는 거는 뭐냐? 뭔가 어떤 배경 지식이나 그리고 어떤 이론적인 배경, 자, 요런 거를 바탕으로 사고를 하는 과정을 찾고 그게 아닌 걸 찾으면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중세 유럽에서는 당시 기독교 신학, 요게 이론적 배경이 되겠죠. 입각하여 일출 현상에 대한 관찰 결과를 해석하고 천동설을 공식적인 우주관으로 간주하였다. 오케이. 자, 갈릴레오는 자신이 알고 있던 빛의 굴절 법칙을 응용. 자, 요것도 이론적인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체를 확대하여 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망원경을 제작하였다. 오케이. 자, 연금술사들은 원소가 변환 가능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요게 위에 있는 어떤 이론적 배경이나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거로 하여 값싼 철이나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실험하였다. 4번 수세기 동안 서구인은 백조는 모두 흰색으로 이라고 믿어왔으며 18세기에 호주에서 검은 백조의 존재가 관찰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믿음이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이거 틀렸죠. 자, 왜냐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떤 내용이냐,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뭔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 앞에 부분은 이론적인 배경 혹은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뒤에 내용은 이러한 배경 지식이 깨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귀납이 무너지는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응용해냈다, 뭔가를 찾아내고 결론을 도출해냈다, 이런 내용이라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배경 지식이 무너질 수 있다 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뉴턴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에테르라는 매질의 존재를 믿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거리에서도 작용하는 중력과 관련된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해서 원래 알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틀린 것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글을 읽어봤는데 비문학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아이들이 보통 글을 읽고 모두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글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글 안에 있는 정보만 잘 정리하고 그 밑에 있는 문제들과 매치만 잘 시키면 분명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에 있는 정보를 잘 정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1학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니 모의고사 2회 풀이는 여기서 마치고요. 중간고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